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어요. 사실 양대륙의 지수가 엇갈리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약세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이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은 건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장기 수익률을 보장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년 만에 4.2%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단기적인 긴축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분석 때문인데요. 네. 사실상 이제 미 연준의 11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됐던 지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12,000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노동시장도 여전히 고강도 긴축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마음 놓고 더 큰 폭의 물가만에 이제 집중해서 긴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돼 있고, 여기에다가 필라델피아 연준은행도 오늘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시간과 장소가 날 때마다 매파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이 없다,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연말까지 4%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바로 채권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지표는 좋지 않아요.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기존주택 판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정도로 뭐 경기 후행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니까 네. 이자 부담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연준의 긴축 행보를 또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관심이었거든요. 네. 서학개미들이 워낙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러나 기대치를 좀 멈췄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관심이었는데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달러는 이제 소폭 약세를 나타냈고요. 국제유가가 또 심상치 않은데 국제유가 반등했는데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지금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중국의 어떤 봉쇄가 풀리게 되면 국제유가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반응 때문에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의 경우는 배럴당 8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뭐 유럽 증시는 아시다시피 트러스트 총리의 사임 소식이 네.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 중에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매출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깜짝 실적도 발표하고 주식도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테슬라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차량 평균 가격을 올렸어요. 대당 평균 8,000달러 이상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그 매출조차도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3분기 동안 36만여 대의 이 전기차를 생산을 했는데 정작 판매한 건 34만 대에 그쳤습니다. 네. 2만 대를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줄고 있어요. 또 하나가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자체 내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물류 문제로 인해서 차량 인도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강달러에도 이제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익은 이 평균 판매 가격 인상으로 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4분기 실적도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전기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에 6% 넘게 떨어졌고, 네. 근데 지금 올 들어서 지금 막 주가 하락을 보게 되니까 37%예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정말로 이 테슬라에 물려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항공주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미 대형 항공주 3인방이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을 들 수 있는데 실적 발표한 어제 시장에서는 주요 3개 종목이 3% 넘게 올랐는데 네.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이 보복 심리, 비행기 한번 타서 해외 여행 가겠다는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 사임 소식을 좀 자세하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표현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한 발표가 사실 가장 큰 배경이 됐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 뭐 미국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지금 백도 후퇴하고 있는 세 곳을 들라면 네. 영국, 중국, 일본인데요. 정말 내부적으로 아슬아슬해요. 영국은 사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4일이었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정말 44일 만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뭐 파격적인 70조 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어서 물러난다. 그러면서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재무장관 사임했죠. 측근들이 전부 사임하면서 보수당인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지금 유럽의 주요 3인방 하면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네. 물가 너무 높다. 임금 올려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러스 총리가 이제 예기치 않은 감세안을 턱 하고 발표하니 오히려 금융시장 혼란에 빠졌어요.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고요. 사상 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채권 금리는 오르면서 연기금이 흔들렸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물론 일부 뭐 감세한 철회를 밝히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고지그대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통한 성장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제 이 감세 그리고 이제 보수당의 이제 상징적 역할인 마가렛 대처의 총리를 잇는 철의 여인으로 군림하기를 바랬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취임 한 달여 만에 이 좀비 총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에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뭐 파운드화나 채권 가격은 상승했는데 뭐 앞으로 영국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정상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커요. 네. 사임 발표하자마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영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감세안으로 촉발됐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정체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리더 한 명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트러스 총리 후임을 뽑는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영국은 의원 내각제거든요. 다수당인 보수당이 이제 이 총리 뽑는 선거 이뤄지겠지만 지금 야당인 노동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번 참에 아예 총선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러스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를 보게 되면 리시 스넥 전 재무장관 또 벤 윌러스 국방장관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누가 총리가 돼서 이 혼란의 영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해 줘야지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물가는 역시 두 자릿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않은 한 누가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지금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일본의 엔화가 32년 만이라고 합니다. 1달러에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9월 1일에 140엔 돌파했어요. 네. 지금 한 달 반 남짓인데 지금 150엔이에요. 이러자 이제 155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원달러 1,400원 뚫리면 네. 그다음 천정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똑같아요. 어제 이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0엔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원을 찍은 건 거품 경제 후반이었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인데요. 사실 미일 금리 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일본 당국이 수시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으로 얘기했던 엔화가 올해 들어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30%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엔화 팔고 지금 달러로 지금 갈아타는 수요를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지 계속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좀 끌어올려야 하지만 정작 일본은행 총재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저가 가속화되면 내부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고요. 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 전반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연 이제 일본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아 경제대국 통화 가치가 같이 추락하고 있는 게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14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치라고 해서 일단 달러당 이제 7위안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거침없습니다. 중국의 연내 위안화 값도 장중에 7.2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 사면임을 이제 공식화하는 전국 이제 대표대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죠.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 금리를 조금만 올릴 경우 이게 지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지금 이 경기를 방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가장 통화 비중이 높은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동시에 추락하게 되면 네. 블룸버그가 앞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느냐? 이 양대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은 1997년과 같은 아시안 제2의 외환위기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취약한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필리핀의 페소와 그리고 한국의 원화, 태국의 바트와 이런 걸 꼽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링기와. 이런 게 각 취약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국 위안화와 그리고 이제 이 엔화 약세를 과연 우리도 지금 방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양국 간 통화에 이제 밀접하게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좀 떨어지면 환율 방어를 할 만한데 아직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은 오히려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시켰어요. 네. 이 얘기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은 추가로 금리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신경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준공하지 않고 지금 방치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자, 미분양이 많이 남아 돌고 있다라는 건 금리가 1%만 오른다 하더라도 네. 이게 부동산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도 상당히 위안화 방어 쪽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니면 이제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9월 생산자 물가가 작년보다 8% 상승을 하면서 2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민간 소비가 이제 증가하는 게 앞으로 이제 둔화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뭐 물가도 오르고 소비도 줄기 때문에 경기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물가 지표인데 좀 들쑥날쑥해요. 사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게 가스, 전기 요금 인상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다 환율도 좋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월에 비해서 0.2% 올랐고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8% 올랐는데 네. 22개월 연속 오른세입니다. 네.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빠르면 1개월,
뭐 늦어도 한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지난달에는 국제유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또 환율 상승이라고 하면 이번 달은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있어요. 원유 감산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자, 이렇게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이 예금 금리 부분일 겁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6.5% 되는 상품이 나왔는데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네. 연 7%, 네. 7% 예금을 단 하루만 팔았어요. 그 상한 한도는 얼마 정도 한도도 됐습니까? 없었어요. 한도가 네.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하죠. 네. 은행 이제 문 열기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저축은행입니다. 주로 지금은 제일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특판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내지는 이틀이면 다 팔려 완판돼 버려요. 총 목표액만 채우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예금금리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연 6.5% 정기예금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고객들이 몰려서 저축은행 중앙의 서버가 마비가 되고요. 또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지점들은 이제 개점 이제 전부터 지금 예금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루하루 이 저축은행 간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 19일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평균 예금 금리가 4.97% 수준이었는데 네. 하루 만에 5% 넘어섰어요. 네. 자, 이런 이제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가 지금 비상인데요. 온라인에서는 금리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중앙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특별 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금리가 더 좋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가면 금리가 좀 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줄을 서는 이유가 이게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이 중장년층이 조금 이제 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특판 상품은 이제 순식간에 게릴라식으로 이제 있었다가 사라지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이 미끼 상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준금리가 올랐다 그래도 6%대, 7%대면 조금 부담되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 부담되는 수준인데 네. 이게 한도가 네. 뭐 몇백억, 한 500억 한도, 네. 한도를 정해놔요. 캡을 네. 정해놓고 그리고 일부 상품의 경우는 미끼 상품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서 네. 주택청약저축은 평생에 한 번 만들고 다시 갈아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급여를 몇 개월간 이제 같이 써야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를 이제 깔고서 그 페이를 몇 달 써야 된다거나 이런 부대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무조건 저기 가니까 이제 7% 준다더라 소문 믿고 가시지 마시고 먼저 전화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내가 가입 요건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월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네. 가입해도 이자 7% 줘도 얼마 안 돼요. 이 연 7%라는 건 15.4%인 이자 이제 수익률을 제외한 게 아니라 포함한 거예요. 세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후에는 아마 5% 후반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되 지나치게 표면 금리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끝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12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게 뭐 금리 인상에다가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그 리포트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2년 전 이제 8억 주고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 지금 재계약 시점 아니에요. 6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2억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출, 갭 투자하셨던 분들 대출로 이제 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했던 주인들이 이제 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다시 해줄게요. 명품 사줄게요. 인테리어 다시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정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과 수도권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다 똑같이 최저 수준으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도 21주 연속, 그리고 전국 아파트는 24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전세 시장도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률도 이번 주 마이너스 0.31%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금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인상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거래 절벽을 넘어서 빙하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